서울 남쪽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고시원 3층. 그중 가장 안쪽에 있는 302호 방에는 조용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성함은 윤정심. 73의 나이에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셨지요. 정심 할머니는 아침 6시 반이면 정확히 눈을 뜨셨습니다. 먼저 이불을 정리하고 허리를 숙이기 어려우니 무릎으로 천천히 바닥을 쓸곤 하셨습니다. 방 한구석 작은 메모지 위엔 늘 자그마한 글씨로 하루를 다잡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 가야지. 가면 마음만 더 허해지니까요. 그 문장을 지우개로 지운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볼 수 있다면 멀리서라도 보고 싶으니까요. 정심 할머니는 법원 근처를 자주 서성거리셨습니다. 목까지 올라오는 낡은 코트를 입고 손엔 늘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지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돌계단 가장 끝 한기가 도는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은 몇몇 공무원들의 기억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녀의 세 자녀였습니다. 장남 윤성우는 민사부 부장판사, 차남 윤성재는 가정법원 판사, 막내딸 윤서진은 행정법원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여성 판사로 불렸습니다. 신문에 그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정심 할머니는 크고 낡은 가방 속에서 가위를 꺼내 조심히 오려붙이고는 하셨습니다. 이 애들이요, 다 판사예요. 참 훌륭하게 컸지요. 내가 뭐라 말은 못해도 늘 보고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늘 조용히 멀리서 아이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시원 주인은 이상함을 느끼고 조심스레 302호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고 할머니는 이불을 덮은 채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곁에는 마르지 않은 물 한 컵과 마지막으로 써내려간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낡은 손수건에 정성껏 쌓인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지요. 그 안에는 손때가 묻은 사진 3장과 각각의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법원 주소들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은 고시원 주인은 수첩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몇 개 번호는 사용 중지, 어떤 번호는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 결국 며칠 뒤 뜻밖의 손님들이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장례식장 앞에 멈춘 고급 검은 세단 세대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조용히 입장하셨습니다. 빈소하는 순간 술렁였고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다 판사들이래. 뉴스에서 본 얼굴 같은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차분했고 말이 없었으며 표정조차 읽기 어려웠습니다. 윤성우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지만 끝내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고 윤성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윤서진은 빈소박 화장실로 들어가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지요. 이들은 누구보다 성공한 이들이었고 법 앞에서는 누구보다 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머니 앞에서는 너무도 작고 무너져 있는 자식일 뿐이었습니다. 빈소 한켠 고시원 주인은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자녀들께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늘 지니고 계신 것들이에요. 자녀분들 오시면 꼭 전해달라 하셨어요. 상자 안에는 수십 장의 손편지와 오래된 신문 스크랩, 그리고 자물쇠가 채워진 작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문엔 세 자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편지에는 익숙한 필체로 우리 성우에게 성재야, 서진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자녀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어머니가 얼마나 멀리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이 사랑했고,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켜가며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어떤 변명도, 사과도, 후회도 들을 수 없는 곳에 계셨습니다. 장남 윤성우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선 순간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문득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문 채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가 본 것은 사진 속 온화한 미소의 어머니가 아닌 기억 속 그 겨울날 얼어붙은 골목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날은 성우가 7살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막내딸 서진은 돌이 막 지났고 둘째 성재는 천식으로 자주 병원에 드나들던 시절이었지요. 윤정심은 삼남매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부턴가 소식이 끊겼고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아이들조차 몸을 웅크려야 했습니다. 성우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성우의 손을 꼭 잡은 채 낯선 건물 앞에 멈춰 섰던 그 순간을요. 성우야, 여기 잠깐만 있다가 엄마 금방 데리러 올게. 그러고는 목도리를 풀어 아이의 목에 둘러주며 아주 작고 이상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성우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금방 올 줄 알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는 고아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수년 뒤 성우는 그곳에서 입양 대상 아동으로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입양 당일 아침 한 여인이 고아원 문 앞에 오래 서 있다 돌아가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성우는 어렴풋이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였다는 것을요. 그녀는 끝까지 말을 걸지 않았고 끝내 자신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자신은 버려졌다는 생각, 자신은 선택받지 못한 자식이라는 상처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그대로 성우를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부에 매달렸고 누구보다 빨리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누구보다 완벽한 판사로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의 명함에는 공정이라는 글자가 새겨졌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하나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자신이 어렴풋이 기억하는 그 미소, 자신을 떠난 사람의 얼굴이 아닌 자신을 지켜보며 기다렸던 사람의 얼굴이었음을 비로소 이제야 알아보게 된 것이지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은 성우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입을 떼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고 그가 꺼낸 첫 마디는 누구보다 조용하고 누구보다 아팠습니다. 왜 날 거기다 두고 가셨어요, 엄마?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순간 영정 앞 촛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는 걸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성우는 고시원 사장이 건넨 상자 속 성우에게라고 적힌 봉투 하나를 조심히 펼쳤습니다. 손때 묻은 종이 안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너를 안고 병원도 못 가던 내 팔이 지금도 너무 아프단다. 장례식장 구석, 영정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자. 윤성재, 대전가정법원 소속 판사. 그는 누구보다 또렷한 논리로 사람의 아픔을 재단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가족이라는 단어의 책임과 무게를 잘 알고 있는 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가족을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마주하려 하지 않았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아버지의 먼 친척에게 보내졌습니다. 당시 윤정심은 생활고로 아이들을 더는 함께 키울 수 없었고 성우와는 이미 이별한 뒤였지요. 성재는 먼 시골로 보내져 농사일을 도우며 자라야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똑똑했고 글 읽는 것을 좋아했으며 언제나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없어서 더 잘 돼야 해. 나는 결국 혼자니까. 고등학생이 된 그는 자신이 부모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서울의 법대로 진학했고 독하게 버티며 결국 사법시험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때였지요. 사법연수원 수료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법원 앞을 나서던 그의 뒤를 누군가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몇 블록을 걷는 내내 그 사람의 그림자가 자신과 정확히 같은 속도로 따라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재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자리에 있던 건 낡은 옷을 입고 손에 비닐봉지를 든 한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멀뚱히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야. 그 순간 성재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혼란이 뒤엉킨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대로 뛰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그 여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서류 속에서 부모 미상으로 남아있는 자신의 과거와 함께 깊은 바닥에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례식장, 그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들려있던 고시원 사장이 건넨 상자 속 편지 한 통. 성재야, 너를 만난 날, 내가 날 보고 도망가던 뒷모습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단다. 하지만 잘했다. 그날 내 뒷모습은 아주 단단해 보였어. 엄마는 그걸로 충분했단다. 그 순간 성재는 비로소 그날의 여인이 누구였는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지우려 했던 얼굴,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손짓. 그 손은 그 추운 겨울 자신을 안고 병원 앞에서 떨던 그 손과 같았습니다. 성재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사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끝까지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손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언제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엔 정교 회장이었고 중학교에선 전국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으며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소녀였지만 어린 적부터 불쌍하다는 말만은 절대 듣고 싶지 않았기에 늘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그녀는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내 부모가 누군지 몰라도 나만큼은 절대 남에게 꺾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해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며 젊은 여성 판사 중 가장 유능한 인물로 주목받았고 판결문 하나하나에 철두철미한 논리와 섬세한 문장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번 흔들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합격 발표 날이었습니다. 서초동 대로변에서 합격자 발표를 확인한 날, 기자들과 동기들 틈바구니 속에서 환호성을 지르던 그녀 앞에 낯선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 여인은 낡은 코트와 싸구려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손에는 흔들리는 꽃다발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던 그 여인이 조심스레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수고했다. 엄마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서진은 그 꽃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누굴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등을 돌리고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의 당황스러움과 창피함은 그녀가 아무리 뛰어난 판결문을 써내려가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지금 윤서진은 어머니의 장례식장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미소는 이상할 만큼 익숙했고 그녀는 갑자기 머릿속을 세게 얻어맞은 듯 그날 꽃을 내던지며 등을 돌렸던 자신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손편지 한 통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글씨가 조금 삐뚤었지만 단단하게 눌러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아, 꽃은 괜찮단다. 내가 던져도 나는 기뻤어. 그래도 그날 내 손에 닿기 전까진 그 꽃이 참 예뻤단다. 엄마는 그 순간조차 평생 간직하고 싶었단다. 윤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성공한 자신이 그날 왜 그토록 냉정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경계하고 모른 척했는지를 곱씹으며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한참을 어머니의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꽃을 건넸던 그 손이 낯설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엄마라는 존재를 외면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사랑이 낯설어져 버렸다는 것을요. 그녀는 조용히 한 손으로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어루만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날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게 정말 엄마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무너질까봐. 그리고 그날 밤 서진은 가방 안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그 액자 안엔 아주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마지막 사진이었고 그 사진 속 한 여인은 아주 작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바로 어머니의 영정 사진과 같았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던 날 아침 장례식장 입구에는 낯익은 로고가 박힌 카메라들이 줄줄이 들어섰습니다. 익명의 제보로 시작된 뉴스 한 줄이 순식간에 전국을 덮었습니다. 고시원에서 홀로 사망한 70대 여성, 알고 보니 세 자녀 모두 현직 판사 방치 논란이러. 그날 오후부터 장례식장은 더 이상 조용한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고 들이밀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엔 수많은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판사야? 효도도 못한 자식들이지. 세상에서 제일 성공했다는 인간들이 제일 비정하네. 결국 부모 버리고 잘 사는 게 성공인가? 세 자녀는 그 어느 때보다 침묵했습니다. 어떤 해명도,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례를 치르는 일에만 몰두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침묵은 곧 죄의 고백이다. 그날 밤 고시원 사장이 다시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도 모르게 방 천장 안쪽에 숨겨두셨더라고요. 혹시나 누가 가져갈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직접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상자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와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라고 적힌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윤정심이 쓰신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내가 그 아이들을 버렸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일기 속 윤정심은 그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세 자녀의 일상을 적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은 성우가 속해 있는 법원의 부서 이동을 걱정했고, 또 어느 날은 성재가 맡은 소년 판결에 눈물을 흘리셨으며, 막내 서진의 판결문 문장을 신문에서 오려붙이며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으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그녀는 일정표를 만들어 서울 각지 법원 앞을 순회하듯 돌며 아이들의 퇴근길을 멀리서 바라보셨습니다. 직접 다가갈 용기는 없었어요. 애들이 날 부끄러워할까봐. 그래도 멀리서라도 얼굴 한 번 보면 한 달이 견뎌지니까요. 그녀는 병원비가 부족해 아이들을 떠나보냈던 날, 밤새 혼자 시장 좌판에서 무릎을 꿇고 운 이야기도 남기셨습니다. 성우를 보육원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 길가에서 처음으로 실신했던 이야기도 막내 서진의 이름을 불렀다가 누구세요? 라는 말을 듣고 주저앉았던 날도 모두 일기장 속에 조용히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의 그림자였습니다. 절대 빛이 되진 못했지만 어디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머물고 싶었답니다. 일기장을 덮은 순간 장남 성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차남 성재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를 피했고 막내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사진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기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녀들의 이름만 꾹꾹 눌러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외로움을 듣지 못한 채, 아무도 그녀의 사랑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말이지요. 윤정심의 일기장이 세 자녀의 손에 들어간 후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더 이상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틀간은 어색하고 차가운 기류가 감돌았던 곳이 이제는 숨을 삼키는 것조차 미안할 만큼 고요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성우는 빈소 안쪽 작은 공간에서 그 일기장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겼고 윤성재는 어머니가 붙여놓았던 신문 스크랩을 일일이 날짜 순으로 정리하며 눈시울을 붉혔으며 막내 서진은 그동안 외면했던 전화번호로 고시원과 병원, 편의점, 법원 앞 구내식당까지 전화를 걸며 혹시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시나요? 하고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서진에게 서울중앙지법 구내식당
아주머니 한 분이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아, 그분. 조용히 와서 국밥 하나 시켜놓고 창밖만 오래 보시던 분이요. 항상 윗단에 앉으셔서 행정법원 입구를 한참 바라보고 계셨어요. 서진은 식당 한켠에 붙어 있는 CCTV 영상 일부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엔 빛바랜 코트를 입은 여인이 젖은 신문을 펼쳐 들고 앉아 유리창 너머로 한 여성을 바라보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서진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한편 성재는 어머니가 매달 보내오던 수상한 입금 내역이 고아원 운영비 명목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없었으면 난 입양됐을지도 몰라요. 그 돈이 매달 생활비랑 교재비로 쓰였대요. 엄마가 뒤에서 날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우는 어릴 적 자신이 머물렀던 보육원에서 정기적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했던 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름은 없지만 자필 필체는 윤정심의 것과 같았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는 날 버린 게 아니었어요. 내가 혼자 살 수 있게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날 밤 세 자녀는 장례식장 빈소 한가운데에 서서 말없이 검은 법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진이 가져온 자신의 예복, 성재가 늘 걸어두던 흰 넥타이, 성우가 쓰던 작은 명패까지. 그들은 조용히 영정사진 앞에 그것들을 헌화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는 평생법 앞에선 정의로웠습니다.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고시원 사장은 작은 테이블에서 종이컵을 꼭 쥐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윤 할머니 이제 웃고 계실 거예요. 그 손으로 다 보듬고 떠나셨네요. 가시기 전에 다 정리하신 거예요. 빈소 마지막 날 고시원 주민들 몇 명이 손수 만든 작은 꽃장식을 가져와 헌화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은 자비로 구운 호떡 2개를 올렸고 식당 아주머니는 국밥 그릇에 조용히 따뜻한 국물 한 번만 더 드시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작은 헌화들, 그 조용한 발걸음들 사이로 윤정심이라는 사람의 삶 전체가 재구성되고 그제야 사랑이라는 단어가 공간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는 소박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하얀 국화 대신 손편지를 올린 사람들이 있었고 향 대신 구수한 국물 냄새가 났으며 절을 올리는 사람들의 이마는 유난히 오래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윤정심이라는 이름은 그날 더 이상 고시원에서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켜 세운 어머니였고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으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후 세 자녀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언덕에 있는 작은 절에 어머니의 유골을 모셨습니다. 그곳엔 해마다 국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법정 같은 엄숙함 대신 조용하고 너그러운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신문 한 면에 아주 작은 공고가 실렸습니다. 윤정심 어르신의 뜻을 이어 무연고 아동 및 독거노인 법률 후원을 위한 정심재단을 설립합니다. 정식 발족식은 따로 없었고 언론 발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몇몇 지역 그리고 과거 정심이 머물던 고시원 근처에는 익명의 후원자가
전달한 장학금과 기부 물품들이 하나둘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윤성우는 조용히 고아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신이 머물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그는 당시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수녀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엄마가 절 안아주셨을까요? 그리고 그날 성우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판사님도 엄마 없어요? 성우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있어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봤지만 세상 누구보다 좋은 엄마였어요. 차남 윤성재는 매일 아침 법정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칩니다. 윤정심이 생전에 써내려간 편지 한 통. 그 편지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안고 도망친 날부터 난 너를 놓은 적 없단다. 그는 오늘도 판결문을 쓰기 전 그 문장을 읽습니다. 그 문장 덕분에 난 지금도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게 됐습니다. 막내 윤서진은 아이를 출산한 지 2달 뒤 출생신고서에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윤정심. 어머니의 이름을 딸에게 다시 물려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은 이유를 묻는 가족에게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엄마라는 말이 따뜻해졌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언덕 위, 세 자녀는 모처럼 함께 서 있습니다. 앞에는 윤정심의 조용한 묘비가 놓여 있고 묘비 아래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그녀를 몰랐지만 그녀는 세상을 가장 따뜻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3명의 이름이 조용히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성우, 윤성재, 윤서진. 그들은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머니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